옛다. 이거나 가지고 가서 죽든지 살든지 해라. 살을 애는 듯한 엄동설한의 겨울밤, 15년 만에 이혼을 당하고 빈털터리가 된 한 여자가 친정집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오갈 데 없이 쫓겨난 딸을 따뜻하게 안아주기는커녕 친정어머니는 낡고 냄새나는 보따리 하나를 딸의 얼굴에 던지며 매정하게 문을 닫아버렸죠. 이거나 가지고 가서 죽든지 살든지 해.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세상에 하나뿐인 내 편이라 믿었던 어머니마저 등을 돌린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쓰레기 뭉치 같았던 그 낡은 보따리 안에는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충격적인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억척스러운 생선장수 어머니가 던진 그 보따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슴 시리도록 아프지만 끝내 눈물나게 따뜻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가정법원의 긴 복도는 유난히도 차갑고 적막했습니다. 쿵 하는 도장 찍는 소리가 텅 빈 사무실을 울렸습니다. 그 둔탁한 소리 한 번에 수연이 피땀 흘려 지켜온 15년이라는 긴 결혼 생활이 허무하게 종지부를 찍고 말았습니다. 도장을 쥔 수연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지만 맞은편에 앉은 남편, 아니 이제는 남이 된 민석은 그런 수연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도장이 선명하게 찍혔는지 확인하는 그의 눈빛은 매몰차다 못해 서늘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걸로 끝이다. 재산 분할 같은 건 꿈도 꾸지 마. 집은 어머니 명의로 돌려놓은 거 알지? 당신이 가져갈 건 땡전 한 푼 없어. 민석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수연은 멍한 눈으로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단칸방 월세에서 시작할 때만 해도 그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까다로운 시부모님 아침상을 차렸고 남편의 사업이 어려울 때는 식당 설거지부터 파출부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고운 처녀였던 수연의 손은 어느새 거북이 등껍질처럼 거칠어졌고 독한 세제 때문에 지문이 닳아 없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오직 남편 하나 성공시키겠다는 일념으로 뼈가 부서져라 헌신했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살만해지니 젊은 비서와 바람이 난 민석은 조강지처인 수연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 집안에 바친 청춘이 얼마인데. 수연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갈라져 나왔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바로 이런 기분일까요? 하지만 민석은 비싼 이탈리아제 양복 소매를 털어내며 비웃음 섞인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청춘? 웃기지 마. 당신은 내 덕에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살았잖아. 그동안 쓴 생활비 안 내놓으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부도가 날 뻔했을 때 친정 엄마에게 손을 벌려 막아준 게 누구였나요? 시아버지가 병석에 누워 계실 때 3년 동안 똥오줌 받아낸 게 누구였나요? 바로 수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욕망에 눈이 먼 민석의 기억 속에서 수연의 희생은 이미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민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사람처럼 몸을 털어내더군요. 나 바빠서 먼저 간다. 구질구질하게 연락하지 마. 집 비밀번호는 이미 바꿨으니까 들어올 생각도 말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또각또각 멀어지는 그의 구두 소리가 수연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만 같았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수연은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거든요. 돌아갈 집도 수중에는 돈 한 푼도 없는 신세. 수연은 자신의 낡은 코트 자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의 번지르르한 명품 양복과 달리 소매 끝이 해지고 색이 바랜 코트, 그게 꼭 자신의 처지 같아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 써먹고 낡아 빠지니 가차없이 버려진 인생.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수연은 입술을 꽉 깨물어 울음을 삼켰습니다. 여기서 소리내어 울 힘조차 그녀에겐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수연 씨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익숙했던 그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집처럼 드나들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집 대문 앞에 선 잡상인이 된 것만 같아 기분이 참 묘했을 겁니다. 습관적으로 도어락 덮개를 올리고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수연 씨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그 매정한 사람들은 수연 씨를 내쫓자마자 현관 비밀번호부터 바꿔버렸거든요. 결국 수연 씨는 제 집이었던 곳에 초인종을 눌러야만 했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 너머로 시어머니 최 여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수연 씨의 코끝을 찌른 건 익숙한 집 냄새가 아니라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진한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였습니다. 거실 풍경은 더 가관이었죠. 세상에 소파 상석에는 남편 민석의 내연녀가 마치 안주인이라도 된 양다리를 꼬고 앉아 패션 잡지를 넘기고 있었고 그토록 깐깐하던 시어머니 최 여사가 그 옆에서 과일을 깎아 대령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수연 씨가 들어오는 인기척에도 그 여자는 고개 한번 까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 여사가 깎아준 사과를 포크로 찍어 먹으며 어머니 사과가 참 다네요 하고 애교를 떨더군요. 수연 씨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며느리인 수연 씨에게는 물 한 잔도 스스로 떠마시지 않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불륜녀에게는 저렇게 살갑게 굴다니요. 최 여사는 멍하니 서 있는 수연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들고 있던 과도를 탁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습니다. 뭘 그렇게 멀뚱히 서 있어? 꼴 보기 싫으니 얼른 짐이나 싸서 나갈 것이지. 재수없게 어디다 눈을 흘겨? 수연 씨는 치밀어 오르는 울음을 꾹 삼키며 안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안방 문을 연 순간 수연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수연 씨의 물건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 여자의 화려한 화장품들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옷장이었습니다. 옷장 문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 수연 씨의 옷들은 바닥구석에 쓰레기처럼 처박혀 있고 그 자리엔 그 여자의 명품 옷들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아, 그거요? 언니 옷들이 너무 촌스러워서 제가 좀 치웠어요. 제 옷걸 공간도 부족해서요. 이해하시죠? 언제 따라 들어왔는지 내연녀가 문틀에 기대어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언니라니요. 뻔뻔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수연 씨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입술을 깨물고 바닥에 널브러진 자신의 옷가지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옷을 챙겨 넣는 수연 씨의 가방을 최 여사가 발로 툭 찼습니다. 잠깐 멈춰봐라. 너 혹시 우리 민석이가 사준 폐물이나 뭐 돈 될 만한 거 챙긴 거 아니냐? 빈몸으로 나가랬더니 어디서 도둑질을 하려고. 어머니, 저를 어떻게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수연 씨가 억울함에 소리쳤지만 최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연 씨가 힘들게 싸놓은 가방을 거칠게 뒤엎어버렸습니다. 와르르 쏟아지는 낡은 옷가지들. 그 사이로 굴러나온 건 낡은 양말 몇 켤레와 속옷뿐, 감나가는 물건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15년 밥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됐지. 무슨 유세냐? 꼴 보기 싫으니 냉큼 꺼져.
내연녀는 뒤에서 킥킥거리고 최 여사는 당장 나가라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수연 씨는 허겁지겁 옷들을 가방에 쑤셔넣고 도망치듯 현관을 빠져나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도 등 뒤로 최 여사의 고함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소금 뿌려라. 재수옴 붙기 전에 소금 팍팍 뿌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온 수연 씨의 발걸음은 정처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갈 곳이 있기는 한 걸까요?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와 얇은 코트 깃을 파고들었지만 수연 씨는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마음속에 부는 칼바람이 훨씬 더 시리고 아팠으니까요. 수연 씨는 터덜터덜 걷다 눈에 보이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멍하니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을 바라보는데 자꾸만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15년 전 민석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친정엄마 옥분 여사가 도시락까지 싸들고 다니며 말렸던 기억 말입니다. 그놈은 관상이 아니야. 눈빛이 흐릿한 게 나중에 너 눈물 쏟게 할 놈이다.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그때는 그 말이 왜 그렇게 듣기 싫었을까요? 사랑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받고 도망치듯 한 결혼이었기에 힘들어도 힘들다는 내색 한번 못하고 악착같이 버텼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엄마 말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엄마한테 무슨 낯으로 가. 수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라리 혀 깨물고 죽는 게 낫지 이 꼴을 하고 친정에 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를 뒤져보니 수중에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먹고 잘 곳이 막막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수연 씨는 결국 몸을 일으켰습니다. 죽고 싶어도 배가 고프고 살고 싶지 않아도 추위는 견디기 힘든 게 사람 목숨인가 봅니다. 수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친정집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수연 씨의 마음도 덩달아 요동쳤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하나둘 익숙해질수록 심장은 쿵쿵거렸습니다. 엄마가 사는 동네, 비릿한 바다 냄새와 사람 사는 냄새가 뒤섞인 그 시장통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낡은 대문 앞에 섰습니다. 녹슨 초인종 위에는 이옥분이라는 엄마의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한참을 대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손을 뻗어 초인종을 누르려다 거두기를 수십 번.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수연 씨는 눈을 질끈 감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투박하고 거친 목소리와 함께 끼잉 마이너스 하는 쇳소리를 내며 낡은 대문이 열렸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엄마 옥분 여사의 얼굴이 문틈으로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막 돌아오셨는지 허리춤에는 늘 차고 다니시던 낡은 전대가 매여 있었고 앞치마에는 생선 비늘이 반짝거리고 있었죠. 옥분 여사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확인하고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퉁퉁 부어오른 눈, 그리고 손에 들린 초라한 가방 하나. 누가 봐도 친정에 놀러온 딸의 모습이 아니라 쫓겨난 여자의 행색이었으니까요. 너, 그 꼴이 뭐냐? 설마 기어이 쫓겨난 거냐? 엄마의 날카로운 질문에 수연 씨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엄마 나 이혼했어. 그 사람이 나가래. 나 갈 데가 없어서. 수연 씨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을 마치기도 전이었습니다. 옥분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에이구, 꼴 좋다. 내가 뭘 했어. 그놈 안 된다고. 그 집구석 들어가면 내 눈에서 피눈물 날 거라고 내가 그렇게 말렸거늘. 옥분 여사의 호통이 골목길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내 발로 나갔으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보란 듯이 잘 살았어야지. 고작 남자 하나한테 버림받았다고 질질 짜면서 기어들어와. 난 이렇게 못난 딸 둔 적 없다. 썩 나가지 못해? 수연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엄마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엄마, 나 좀 받아줘, 제발. 나 지금 수중에 돈 한 푼도 없어. 갈 데가 없어서 그래. 하룻밤만, 딱 하룻밤만 재워줘. 응?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매달리는 딸을 옥분 여사는 입술을 꽉 깨물며 모질게 밀어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받아주면 딸이 영영 주저앉아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옥분 여사는 독하게 마음을 먹은 듯 했습니다. 누가 너더러 그 고집 부리고 시집가랬냐? 내 팔자 내가 꼬아놓고 이제 와서 징징거려? 당장 나가. 나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힘으로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와. 그 꼴로는 내 집에 발도 못 들인다. 그렇게 모진 말을 쏟아내던 옥분 여사는 획 하고 뒤돌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연 씨는 대문 앞에 주저앉은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방문이 열리고 옥분 여사가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보자기로 대충 싼 낡고 시커먼 보따리 하나였습니다. 옛다. 이거나 가지고 가서 죽든지 살든지 해라. 옥분 여사는 그 보따리를 수연 씨의 가슴팍을 향해 거칠게 집어 던졌습니다. 보따리는 힘없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져 흙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게 내 마지막 정이다. 그거 들고 어디 가서 굶어 죽지나 말아라. 그리고 2번 다시 이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라. 성공해서 금이환영할 거 아니면 내 딸 아니니까. 육중한 철대문이 굉음을 내며 닫혔습니다. 수연 씨는 닫힌 대문을 2주먹으로 두드리며 울부짖었지만 대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대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울던 수연 씨는 덜덜 떨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엄마가 던져준 보따리를 힘없이 집어들었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묘하게 섞인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수연 씨는 서러움에 보따리를 내동댕이 치고 싶었지만 그럴 힘조차 없었습니다. 어쨌든 엄마가 준 마지막 물건이니 이거라도 덮고 자야 얼어 죽지는 않겠다는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연 씨는 보따리를 가슴에 품고 비틀거리며 근처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탈의실 구석, 수연 씨는 잔뜩 움츠러든 어깨를 떨며 보따리에 매듭을 풀었습니다. 꽉 묶인 매듭이 잘 풀리지 않아 손톱이 부러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홧김에 거칠게 매듭을 뜯어냈습니다. 보자기가 힘없이 풀어 헤쳐지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예상대로 낡은 옷가지들이었습니다. 엄마가 시장에서 생선을 팔 때 입으시던 비린내가 배어 빠지지 않는 펑퍼짐한 몸빼바지와 보풀이 잔뜩인 두꺼운 스웨터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아, 정말 너무하네. 쫓겨난 딸한테 기껏 준다는 게 입던 옷이라니. 수연 씨는 배신감에 옷가지들을 바닥에 팽개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뭉쳐진 옷들을 들어 올리는 순간 옷들 사이에서 무언가 묵직한 것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검은색 비닐봉지 하나와 겉표지가 다 닳아버린 낡은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는 꽤 무거웠습니다. 혹시 상한 생선이라도 넣어주신 건 아닌가 싶어 수연 씨는 조심스럽게 봉지를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봉지 안을 들여다본 수연 씨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생선이 아니라 노란 고무줄로 칭칭 감긴 지폐 뭉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5만원권과 만원권이 섞인 돈뭉치들, 꼬깃꼬깃 구겨진 지폐들에서는 비릿한 생선 냄새와 짭조름한 소금 냄새가 났습니다. 수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돈뭉치를 하나 꺼내 보았습니다. 은행에서 갓 찾은 빳빳한 돈이 아니라 엄마가 장사를 하며 손님들에게 받은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다림질하듯 펴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대충 세어봐도 수천만 원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수연 씨는 황급히 옆에 떨어져 있던 낡은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삐뚤빼뚤하지만 힘있게 꾹꾹 눌러 쓴 엄마의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라 지난 15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엄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2010년 5월, 우리 딸 시집가는 날, 사위놈 눈빛이 영 마음에 안 든다. 혹시라도 우리 딸 눈물 흘리고 돌아오면 따뜻한 밥이라도 먹여야지. 오늘부터 적금 붓는다. 2013년 8월, 사위놈 사업 어렵다고 딸내미가 울면서 전화했다. 내 피 같은 돈 5천만 원 해줬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지만 내 새끼 기죽는 거 보기 싫어서 줬다. 오늘부터 다시 허리띠 졸라매야지. 마지막 장에는 잉크가 채 마르지 않은 듯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 수연아, 내가 이 돈을 볼 때쯤이면 마음고생 많이 했겠구나. 엄마가 모질게 굴어서 미안하다. 내가 오냐오냐 받아주면 내가 영영 주저앉을까봐 독하게 마음먹고 살라고 일부러 그랬다. 이 돈 5천만 원이다. 내가 15년 동안 흘린 눈물값이라 생각하고 이 돈으로 보란듯이 성공해라.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다. 사랑한다, 내 딸. 수연 씨는 노트를 가슴에 품고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낡은 보따리는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엄마가 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눈물을 닦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의 말씀대로 이 돈을 종잣돈 삼아보란 듯이 일어나리라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찜질방을 나서는 수연 씨의 눈빛은 비장했습니다. 품속에는 어머니가 주신 5천만 원과 낡은 노트가 심장처럼 뜨겁게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발길을 멈춘 곳은 시장 외진 구석에 있는 작은 빈 점포 앞이었습니다. 보증금이 싸고 권리금이 없는 낡은 가게였지만 수연 씨의 눈에는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든든한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수연 씨는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 그 자리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돈을 아끼고 아껴야 했기에 인테리어 업자는 부를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지를 뜯어내고 기름때에 찌든 바닥을 닦아냈습니다. 무엇을 팔아야 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까다로운 시어머니와 남편의 입맛을 맞추며 터득한 요리 솜씨, 그것이 수연 씨에게는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가게 이름은 수연이네 반찬으로 정했습니다. 드디어 가게 문을 열었지만 처음엔 파리만 날렸습니다. 시장 구석진 곳까지 손님들의 발길은 쉽게 닿지 않았으니까요. 개업 첫날 매출은 고작 3만 원. 하지만 수연 씨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갓 담은 겉절이 김치를 작은 용기에 나누어 담아 쟁반을 들고 시장 상인들과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식 코너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맛 한번 보고 가세요. 조미료 하나도 안 쓰고 집에서 만든 것처럼 했어요. 한 중년 아주머니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더니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 속이 편안한 집밥의 맛. 그것이 수연 씨 반찬의 비결이었습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가게 앞에는 점심시간 전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수연 씨는 새벽 4시에 나와 밤 10시까지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붓고 물집이 잡혔지만 통장 잔고는 하루가 다르게 불어났습니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을 때 수연이네 반찬은 멀리 타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지역 명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프라인 가게의 성공에 힘입어 시작한 인터넷 쇼핑몰까지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수연 씨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엿한 주식회사 수연푸드의 대표이사 김수연이었습니다. 반면 강남의 고급 아파트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 민석의 사업은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처했고 내연녀 미라는 회사법인 카드로 명품을 사들이며 빚만 늘려놓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화병으로 몸져 누웠지만 집안에는 그녀를 챙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에휴, 내 팔자야. 굴러들어온 복덩이를 내 발로 차버렸지. 최 여사는 뒤늦은 후회의 탄식을 내뱉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빚쟁이들이 초인종을 눌러대고 있었고 그들이 쌓아올린 탐욕의 모래성은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찬 바람 부는 날, 최 여사는 떡이라도 사려고 시장에 들렀다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선 가게 안에서 자신이 내쫓은 며느리, 수연이 세련된 모습으로 직원들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자신의 초라한 꼴이 부끄러워 전봇대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배가 아프다 못해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민석은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에 사색이 되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해외로 도피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보니 금고는 텅 비어 있고 내연녀 미라는 돈과 폐물을 챙겨 이미 도망친 뒤였습니다. 남겨진 쪽지에는 가난한 건 딱 질색이라는 말만 적혀 있었죠. 곧이어 들이닥친 집달관들에 의해 집안 곳곳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민석과 최 여사는 곰팡이 핀 지하 단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차가운 냉골 바닥에 누운 두 모자는 그제야 수연의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며칠을 굶어 배가 등가죽에 붙을 지경이 된 민석과 최 여사는 염치불고하고 수연 씨의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였으니까요. 수연 씨가 마감을 하고 나오자 두 사람은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보 나야, 민석이 우리 밥 한 끼만 사주라. 아니, 500만 원만 빌려줘. 아가, 내가 잘못했다. 다시 합치면 안 되겠니? 뻔뻔하게 웃으며 다가오는 그들의 모습에 수연 씨는 기가 찼습니다. 수연 씨는 그들을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보듯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시죠? 우린 법적으로 남남입니다. 내 가게 앞에서 얼쩡거리지 마세요. 하지만 민석은 수연 씨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안 돼. 수연아, 제발. 500만 원만, 아니 100만 원만 줘.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고. 시장 바닥에 드러누워 때를 쓰는 전 남편의 추태. 수연 씨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니 커다란 플라스틱 바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민석과 최 여사는 돈을 주는 줄 알고 희망에 찬 눈빛을 보냈지만 그 안에 든 것은 하얀 굵은 소금이었습니다. 차. 수연 씨는 있는 힘껏 그들의 얼굴을 향해 소금을 흩뿌렸습니다. 옛다 소금. 당신들이 나 쫓아낼 때 그랬지. 재수 온 붓기 전에 소금 뿌리라고. 재수 없는 건 내가 아니라 천벌받은 당신들이야. 소금 세례를 맞은 민석과 최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허둥지둥했습니다. 수연 씨는 바가지에 남은 소금까지 탈탈 털어 뿌리며 호통쳤습니다. 당신들이 버린 건 쓰레기가 아니라 당신들 인생의 마지막 복덩이였어.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당장 꺼져. 수연 씨의 기세에 눌린 두 사람은 쥐구멍이라도 찾듯 주랭랑을 쳤습니다. 멀어지는 그들의 등을 보며 수연 씨는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악연들을 떠나보낸 다음 날 수연 씨는 트렁크 가득 선물을 싣고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금이환 향하여 당당하게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마당 수도가에서 생선을 손질하던 옥분 여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엄마가 말한 대로 보란 듯이 성공해서 왔어. 수연 씨는 성큼성큼 다가가 투박한 엄마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옥분 여사의 눈에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수연 씨는 품에서 준비해 온 통장 하나를 꺼내 엄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던져준 5천만 원. 그게 내 목숨줄이었어. 그래서 내가 이자 좀 두둑하게 쳐서 가져왔어. 옥분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찍혀있는 숫자는 5억 원. 엄마가 준 종잣돈에 정확히 10배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사.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 너 안 먹고 안 입고 일만 했냐? 미련한 것. 엄마의 타박에는 깊은 사랑과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엄마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날 강하게 만들어줬어. 엄마, 사랑해. 그날 저녁, 옥분 여사는 수연 씨가 가장 좋아하는 매운탕을 끓여주었습니다. 두 모녀가 마주보며 물잔을 부딪혔습니다. 쨍하는 맑은 소리가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시련 끝에 찾은 행복, 그 벅찬 감동을 안고 수연 씨는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이 도착하는 순간 가장 먼저 따뜻한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마음을 담아 행운과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찬 하루 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